특별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 또 인상 깊었던 그거 있었죠. 눈은 그냥 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 구름이 눈이 되려면 먼지나 재 같은 것들이 핵이 되어서 먼지나 재의 결정들이 인제 뭉치면서 그것이 인제 눈이 되어서 내리는 것이다. 떨어지면서 인제 그런 것들이 또 다시 붙고 해서 뭐 1 킬로 정도를 떨어진다 그랬죠. 한강의 소설을 보면서 만약에 그거에 맞게 인제 비유를 한번 해 보자면 시도해 보자면 한강의 소설의 핵을 이루는 것은 아름다운 것만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아름다운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먼지나 재 같은 것들에서 시작된 소설이 1 킬로미터를 떨어져 내려서 지상에 닿을 때까지 완전한 육각형 형태를 만드는 그런 눈 결정으로 변해 있는 5 권의 작품이 모두 그랬던 것 같다. 먼지나 재에서 탄생했지만 결과물은 가장 완벽한 눈 결정이었다. 그렇게 총평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뭐 길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강에게 흰색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한강이 쓰고자 했던 얘기들, 그리고 한강이 지금까지 써왔던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는 인간적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노벨상 수상 기념 한강 작품 함께 읽기 마지막 5번째 작품은 지난 2016년 발표된 흰입니다. 지금까지 채식주의자, 히라버 시간, 작별하지 않는다, 소년이 온다까지 이렇게 4작품을 살펴봤는데, 이 작품 흰은 앞서 읽었던 4작품을 포함해서 한강의 작품 세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합니다. 한강은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고, 또 자신의 글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닿기를 원하는지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인 것 같습니다. 한강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선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우선 이 책을 이번에 다시 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 흰을 읽는 동안 뭔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정리된 느낌인데, 아마도 한강의 소설 4권을 연달아 읽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헛수고했다는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긴 여행을 마침내 해내고 난 후 찾아오는 기분 좋은 피로감 같은 거겠죠. 힘들었지만 해냈고, 이번에 해냈으니까 다음에 또 할 수 있겠지 하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 흰은 한강이 소년이 온다를 마치고 나서 소설 속의 이야기들에서 벗어나지 못해 힘들었을 때, 아마도 계속해서 모국어가 들리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마침 어느 폴란드 번역가의 초청을 받고 그곳에서 6개월가량 머물렀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라버 시간을 기억하시겠지만, 특히 소년이 온다를 쓰고 난 후 한강에게는 모국어가 견디기 힘든 폭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알아들을 수 없는 곳에 가서 그 폭력의 흔적을 지우고, 역시 히라버 시간의 여자 주인공이 그랬던 것처럼 낯선 외국어를 통해서 새로운 언어, 즉 새로운 글을 쓸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강을 읽으면서 자꾸 제임스 조이스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마치 율리시스의 주인공 스티븐이 그랬던 것처럼 모국어나 또는 자기 자신이나 하는 것들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서, 멀리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커졌던 거죠.
마치 평생 동안 피해왔던 대상을 외나무 다리에서 마주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거대해진 모국어 앞에서 한강이 할 수 있었던 건 그저 걷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라버 시간의 주인공이 그랬던 것처럼 이 작품의 화자도 낯선 도시의 거리를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자신의 모국어를 생각했겠죠.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주인공 마르쉘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엔 쳐다보기조차도 힘들었던 대상도 그렇게 계속 바라보다 보면 결국 끌어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의 제목인 흰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흰의 의미에 대해서 처음에는 당연히 모든 고통스러운 생각들을 하얗고 깨끗하게 정화하겠다라는 뜻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책 말미에서 작가는 흰색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 모국어에서 흰색을 말할 때 하얀과 흰이라는 두 형용사가 있다. 솜사탕처럼 깨끗하기만 한 하얀과 달리 흰에는 삶과 죽음이 소슬하게 함께 배어 있다. 내가 쓰고 싶은 것은 흰 책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도 이 희다라는 의미가 아주 정확히 표현된 문장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얗게 웃는다라는 표현은 그녀의 모국어에만 있다. 아득하게, 쓸쓸하게, 부서지기 쉬운 깨끗함으로 웃는 얼굴 또는 그런 웃음. 너는 하얗게 웃었지. 가령 이렇게 쓰면 너는 조용히 견디며 웃으려 애썼던 어떤 사람이다. 그는 하얗게 웃었다. 이렇게 쓰면 아마 그는 자신 안에 무엇인가와 결별하려 애쓰는 사람이다. 이런 문장이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당시 한강이 머물렀던 폴란드의 바르샤바도 흰 도시였습니다.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44년 당시 폴란드는 독일에게 점령당한 유럽 국가 중 최초로 나치에 대한 시민 봉기를 일으켰고 이에 대해서 히틀러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본보기로 그 도시에 대한 절멸을 지시했습니다. 결국 독일군의 대규모 폭격으로 인해 바르샤바의 건물 중 95% 이상이 파괴되었고 도시는 거대한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강에게 그것은 흰 도시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사람들은 그 잿더미 위에 다시 건물들을 세웠고 그렇게 새로운 도시가 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강은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세상을 떠난 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작가는 먼저 1980년에 만들어진 어느 폴란드 영화 한 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용한 성품의 남자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가 히말라야 등반에 나섰다가 조난당해서 행방불명된 이후로 그 남자는 결벽적일 만큼 윤리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부패가 만연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혼자서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심지어 린치를 당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금도 설산 어딘가에 놓여있을 아버지의 시신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한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언니가 살아남았다면 한강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언니가 죽은 자리에 태어난 아기라는 얘기를 들으며 자라왔고 한강 또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언니가 새롭게 복원되기를 바랬습니다. 폐허 속에서 다시 세워진 바르샤바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통해 언니가 살게 하려면 자신이 더러워서는 안 되겠죠. 결국 언제나 하얗고 정갈한 마음을 유지해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 소년이 온다나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작품도 쓸 수 있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두렵고 망설일 때마다 흰 베네옷을 입은 언니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한강은 과거 어느 자리에서 현재가 과거를 돕고 산자가 죽은 자를 돕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뒤집어서 읽어야겠죠. 죽은 자가 산자를 돕는다. 이렇게죠. 결국 죽은 언니 덕분에 자신이 끝내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책 말미에 수록된 작품 해설의 제목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우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입니다. 이 책은 작품 해설도 유난히 좋았는데요. 이 글은 한강이 던진 가장 중요한 화두인 이토록 폭력과 아름다움이 뒤섞인 세계를 견딜 수 있는가, 껴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한강의 작품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결론은 인간은 숭고하면서도 동시에 악랄하기도 한 모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는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인간이 아닌 그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우리는 왜 채식주의자의 영예가 나무가 되려고 했는지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강은 우리더러 진짜 나무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그것과 싸울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년이 온다에서 동호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진수나 은숙, 선주가 평생 동안 그것을 견디면서 힘겹게 인간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결국 작품 해설에서 정의하는 흰의 의미는 그런 책임감과 연대감을 지켜낼 때만 가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침묵입니다. 흰은 계속해서 다른 색들을 칠할 수 있게 하는 궁극의 가능성의 침묵이며 모든 소리들을 가능케 하는 침묵이자 무엇인가를 태어나게 하는 소질시킬 수 없는 여백이라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너무 쉽게 훼손되고 마는 것이지만 결코 완전히 훼손시킬 수는 없는 근본적인 차원이며, 그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무엇인가가 끊임없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강 작가가 왜 흰 것에 대해 쓰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채식주의자를 쓰고 소년이 온다를 썼다고 해서 작가 한강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깨끗하게 지우고 언제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한강이라는 이름의 작가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작가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고 그것과 싸우는 동안에만 자신은 작가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우는 동안에만 인간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데카르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의 의미도 같은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는 생각하는 동안에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동안에만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우는 동안에만 우리는 인간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5주 동안 한강의 작품 5권을 읽어봤는데요. 히라버 시간이 가장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고, 또 채식주의자가 불편한 소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피드백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를 조금 지루하게 읽었었는데 알고 보니 너무 감동적인 소설이었다라는 말도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모든 상처받고 죽어가는 것들 사이로 소년이 온다라는 문장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5주 동안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은 주로 약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새는 약하지만 대신 몸이 가벼워서 오랫동안 날 수 있다는 얘기도 좋았고요. 또 히라버 시간에서 시력이 사라져가는 남자가 대신 꿈속의 세상이 더 선명해졌다라는 문장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역시 흰에서 인간으로 남아있기 위해
자기 내부의 인간성과 싸우는 작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항상 리셋하면서 살 수 있나 싶었는데 친절하게도 작가는 그 방법도 알려줬죠. 언니를 생각하고 소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말이죠. 프루스트는 당신이 만약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 자신을 바꾸면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마찬가지로 분노는 그냥 분노일 뿐이고 중요한 건 언제까지나 완성되지 않는 존재로서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5주 동안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문학은 제게 감당하기 버거운 짐을 지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인간으로 살기가 힘들다고 해서 그렇다고 짐승이 될 수는 없는 거겠죠. 안 그래도 요즘 인간을 닮은 짐승들이 많죠. 어쨌든 5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작가의 작품 5권을 연달아 읽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아마도 모든 분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한강 작가님 덕분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2024년을 이렇게 잘 마무리했고 이제 우리는 그 방법을 알았으니까 다가오는 2025년도 더 유쾌하고 진지하게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